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인데요. 저는 그날 밤에 그 수상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고 거의 축제 아닌 축제 분위기로 그날 밤을 보냈는데 열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저는 한강 작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찐팬입니다. 사실은 20년차 찐팬이고, 그래서 이 다독이는 밤에서 이제 예전에 그 하루키 특집 한 것처럼 한강 작가 특집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서점가에서 이제 루틴하게 책이 팔리고 있고, 약간 이제 대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총 12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작가님을 좋아했고, 거의 신간이 나오면은 사보는 편이었거든요. 이 작가님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컬처클럽이라는 SBS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작가님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대작가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우겼어요. 이 작가님을 초대석에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작가님을 뵙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가문의 영광인 이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 방송 작가 했었던 영상들도 많이 남긴 바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연예인들이랑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막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진도 잘 안 찍는데, 진짜 제가 유일하게 너무 좋아해서 거의 들러붙어서 사진을 찍자고 했던 유일한 분도 한강 작가님이에요. 근데 작가님이 그때도 정말 그 다소곳한 목소리로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에 임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유명인의 경우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어떤 스태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랄지, 어떤 말투랄지, 모든 댐댐이가 이 책 속의 작가님의 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고, 이제 개인적으로 덕업일치로 이른 그런 상황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그때 작가님한테 그 사인을 받고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이 두 책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람이 분다 가라와 이제 노랑무늬 영원인데, 이 작품이 출간이 되면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게 된 거고,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작품을 읽었는데, 이 바람이 분다 가라는 이제 비교적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이 작품을 보고 너무너무 그때 감동을 하고 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진짜 이게 2012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작가님들 이렇게 사인 있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별은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죽는다. 그것이 별의 생리이자 운명이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별로부터 왔다. 별들과 같은 생리와 운명을 베고 태어난 인간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다가 죽는다. 다른 것은 생애의 길이뿐이다. 사실 제가 이 챕터를 읽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별과 같이 진흙같이 질퍽한 이 땅에서 반짝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을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당시가 제가 심적으로 그 방송 작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내가 원했던 길이었는데 그 원했던 길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
속에서 방송 작가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였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고, 또 작가님을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직업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계속 방송 작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너무너무 저한테는 좀 소중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출판 기념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저는 이제 2가지 책을 가지고 가서 네,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과의 뭐 일화라고 하면은 또 이제 2번째는 제가 독일에 5년 정도 살았는데 그 독일에 살 때 그 독일인들 집에 가면 이제 저도 모르게 직업인지라 이 서가를 보게 되는데 네, 채식주의자 책이 간간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시아권 작가들의 책 하면 하루키 책이 많거든요. 외국인들 집에 가면. 근데 한강 작가의 책이 있는 게 너무너무 반가웠고, 심지어 이제 그 친구들은 이게 한강이잖아요. 저도 이제 영어 이름을 하면 가희강이니까 같은 그 친척이냐, 뭐, 정말 친척이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를 이제 독일어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에서 샀는데 세상에 지금 이 한국도 이 작가님의 책이 완전 다 절판이고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독일 사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도 그렇대요. 독일도 지금 이 작가님 책을 이제 소장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걸려야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돼야지 네,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글로벌 K 문학에 네,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한강 작가님의 정말 오래된 팬으로서 이제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작가님의 작품이 총 18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12권을 네,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작가님의 주요 작품 하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3권이겠죠?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이 채식주의자인데 이제 나온 순서는 채식주의자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물론 3가지의 주제는 다르기는 해요. 이 채식주의자는 이제 영애라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인간의 폭력성,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남자들이 가하는 폭력성에 대항해서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식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제 소년이 온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작이죠.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서 대항하는 어떤 인간의 생애 의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지테리안 같은 경우에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제 이 2가지 작품은 어떤 국가적인 폭력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3종 세트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목 때문에 어떤 채식주의자와 관련된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작가가 폭력을 거부하는 방식이 채식인 거지 뭐 채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채식주의자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넓게 봤을 때 네, 그 폭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제 채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채식주의자가요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 기존의 작가의 단편들을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초기작인데 지금 이 내 여자의 열매라는 작품이 이제 2000년도에 나왔는데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점점 몸에 멍이 들어요.
그래서 왜 몸에 멍이 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그런 어떤 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런 도시의 공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만족을 하지 못했고, 그 남편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그 상황을 남편은 잘 모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내 여자의 열매라는 제목처럼 이 여자가 식물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식물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남편이 먹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채식주의자는 굉장히 닮아있죠. 이 내 여자의 열매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작품이 바로 이 몽고반점이에요. 이 몽고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부가 예술가예요. 이제 아내로부터 그 처제가 몽고반점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 형부가 예술가이니까. 근데 이 몽고반점에 있는 처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회 규범이나 가부장적인 제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식물이 되기를 꿈꾸는데, 이런 처제의 욕망과 이 처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예술의 영혼을 불태우고 싶었던 형부의 욕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형부가 이제 처제의 몸에 이렇게 막 꽃이나 이런 식물들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언니가 거의 뭐 기함을 하면서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긴 하는데, 스토리를 들어봐도 대충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와 이제 몽고반점 그리고 이 내 여자의 열매, 이렇게 세 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더욱더 이 책을 이해하는데 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세 작품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이제 이 세 작품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와 또 이 소년이 온다와 또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 세 작품이 그 폭력에 대항하는 인간의 의지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정말 하나의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굳이 이 세 권 중에서 한 권을 꼽자면 개인적으로는 소년이 온다가 그나마 이제 좀 학생들도 읽을 수 있고, 비교적 조금은 이해하는 게 쉬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슬픈 우리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되게 울컥한 장면은 이 부분이에요. 79페이지인데,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않고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이거를 보고 정말 당신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다. 이게 진짜 이 작가가 어떤 그 슬픔을, 그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걸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고,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의 작품 중에 제일 슬펐던 참혹한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이 3부작 외에 나는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혹은 나는 한강 작가가 처음이다 라고 했을 때, 입문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단편 모음집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노랑무늬 영혼과 그리고 내 여자의 열매예요. 이것도 이제 단편 모음집인데, 이 노랑무늬 영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되게 오랫동안 쓴 단편을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총 7편의 단편을 모았고, 이제 이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표제작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제 책인 다독이는 밤에도 이 책에 대한 그 서평을 제가 담은 바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회복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와 회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작가를 관통하는 주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작가의 작품들이 일상 혹은 그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서사를 담고 있는데, 심지어 제목이 이제 회복하는 인간인 작품도 있고, 뭐 왼손을 다쳤을 때 그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왼손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작가님 만나가지고 사인도 받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입문작으로는 좀 두께도 얇고, 예, 짧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단편 모음집을 좀 추천하고 싶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작가의 어떤 시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네, 채식주의자의 근원이 된 이 내 여자의 열매, 이 작품도 예, 그 단편들을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네, 권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작가님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 3부작을 다 읽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더 중급으로 이 한강 작가의 세계를 좀 헤엄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힐러버 시간이랑 네, 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흰이라는 작품은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시도 아닌 그런 좀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흰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질 수 있다시피 하얀색을 주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소금, 재, 눈보라, 흰개, 진눈깨비, 파도, 만년설 이런 흰색으로 대변되는 것들에 대한 이 작가의 단상을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얇은 시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흰색을 입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흰색이라는 게 어떤 치유의 대명사로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이제 그 시신을 다 흰 천으로 덮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흰 천으로 덮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이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그 흰 눈이 내리는 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흰 눈이 정말 이 시커먼 세상을 새하얗게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눈이 내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굉장히 조용하고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흰색을 통해서 이 작가님이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이 작품의 표지도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눈의 결정체를 담고 있고, 이렇게 흰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조금은 더 그 문체 스타일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문체 자체가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시적인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소설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처음에 등단을 했던 건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시집이 있는데 네, 그래서 시집이 있는데 이제 시집이 바로 지금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데 시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 작가님의 시집인데 정말 아름답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막 어떤 위로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나직이 다독여주는 그 작가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문체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괜찮아라는 시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괜찮다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직이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이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보면은 이 괜찮아랑 좀 비슷한 느낌의 글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해. 뭐 일단 나는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이 작가님의 특징이고,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준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위로해주는 서정적인 느낌의 문체는 아마도 이런 네, 시로 등단한 네, 그 작가님의 출발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보면은 거대한 뭐 담론 혹은 큰 서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담은 작가들이 다 수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에르노 같은 경우에는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르뽀도 아닌 굉장히 객관적인 문체로 칼 같은 글쓰기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용포세 같은 경우에도 그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작품을 보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묻는다 답한다 묻는다 답한다라는 약간의 희곡 형식을 띠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읽다 보면은 리듬감을 타는 그 연포세만의 문체가 있어요. 근데 이 한강 작가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적인 산문, 시와 소설의 중간 단계, 굉장히 시적인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유려한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이 하얀색, 그 투명한 하얀색 같은 그런 문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딱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이거 작가님 책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 작가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좀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이 흰이랑, 그리고 바로 이 히라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히라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말을 잃어가는 여자가 히라버를 배우게 되는데, 그 히라버를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좀 작가의 그 언어에 대한 감각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작가의 문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문장들이요, 이렇게 줄글로 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약간 시처럼 되어 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 모든 뜨거움을 너는 잃었니? 너는 정말 죽었니? 생각에 잠긴 얼굴, 깊게 주름진 입가, 미소 띈 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이 툭 끊어지는데, 그것이 되게 시적이고 유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작가님의 그 문장의 아름다움을 좀 감미해 볼 수 있는 책으로는 저는 네, 히라버 시간과 흰, 네, 중급용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그 작가님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은 되게 유려하고 네, 짧은 문장들의 특징인데, 실제로 이 여수의 사랑이 이제 데뷔작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첫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심판을 내면서 그 신작 후기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신작 후기가 있는데 정말 귀하죠. 그래서 이 신작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문장들이었다. 지금의 나라면 쓰지 않을 표현과 비유들, 관념어들, 하였다, 건네어, 빛이여 같은 예스러운 어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문체가 사람이라는 말을 따르자면 그 사이 내 문체는 변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뭐 예스러운 부분들도 없고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품을 번역한 그 데보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장들이 다 명확하기 때문에 작가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명확하지만 진짜 심장을 후벼파는 그런 맛이 이 작가의 작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2005년도 건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축하하면서, 작품 선정을 축하하면서 김현수 작가가 네, 여기에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석 같은 글이 있었나? 이제 와서 제가 보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36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김현수 소설가가 쓴 건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이 있는 게, 그 작가께서 이제 등단하기 전에 그 출판사에서 아주 잠시 샘터사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편집장에 따르면 그녀는 죽을 각오로 소설을 쓴다고 했다. 아니다. 그녀는 소설을 쓰다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말 이 소설을 쓰다가 죽고 싶다라는 게 얼마나 이 작가가 글에 대해서 치열하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무려 이제 작가님께서 잡지사에서 일할 때니까, 네, 뭐 완전 초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설을 쓰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 소설을 쓰다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작가의 작품은 정말 내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이 투명에 가까운 원색, 흰색이 완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옛날의 궤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그 한강 작가가 나올 수 있었는지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고급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네, 바로 시집이겠죠. 정말 시가 만만치 않은데, 네, 이 시집도 너무너무 좋은 시집이어서, 네, 권해드리고 싶고, 좀 색다른 어떤 장르를 맛보고 싶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바람이 분다도 좋아요. 이거는 약간 스릴러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좀 색다른 면모를 느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책도 한 권 있긴 해요. 눈물상자. 이건 동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책인데 약간 이 책도 이 흰이랑 좀 닮아 있어요. 예, 이게 뭔가 투명하고 하얀 거에 대한 작가님의 그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이 책도, 예, 굉장히 얇고 아름답기 때문에 뭐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제 초기작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춥고 겨울이고 되게 외로운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봄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작가님 이제 다음 작품이 나오면은 다독이는 밤에서 소개해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스!